자, 우리 사회복지 행정 실무팀하고 이제 아동 실무팀하고 마지막 사회복지 행정은 수료식이고 행정실무 때는 우리 박봉기 교수님께서 사회복지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강의를 항상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회 세미나를 맞아서 행정실무팀은 수료식 겸 사회복지 윤리 강의를 박봉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때 원래 행정실무 마무리 때 하는 이제 윤리 시작에 대해서 일단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스피디하게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윤리에 대해서 이제 행정실무에서 특강을 해왔는데요. 윤리라는 게 상당히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윤리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특강 10분으로 할 그 대목은 좀 윤리와 철학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에서 어떤 실천에서의 어떤 윤리는 어떤 걸까라는 것까지 그냥 간략하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4, 5년 전부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재미나는 어떤 그런 풍경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인문학의 그 열풍이 이제 불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제 인문학 열풍이 기업에서도 이제 인문학을 잘하는 어떤 그런 인재들이 어떤 최고의 어떤 스텝으로 이제 대두되기도 하고 미디어에서도 이제 인문학 강사들, 스타 강사들이 이제 막 동람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인문학에 대한 그런 열풍이 최고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하죠. 기업하고 미디어에서 갑자기 이제 인문학을 갖다가 막 밀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뜬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인문학 거기에 관심이라도 있었냐?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아무리 이제 이런 데서 띄워준다 하더라도 욕구가 없으면 이제 인문학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갑자기 부는 어떤 그 인문학의 어떤 그 정체는 무엇일까라는 것부터 탐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니까 인문학과 관련된 서적이 이 정도입니다. 한 2,000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추려보죠. 여행, 책, 한옥, 문법 이 모든 우리 어떤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인문학으로 포장이 돼서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이제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인문학일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이제 선생님들께 한번 이제 던져보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한 건 사실 우리 어떤 개인의 어떤 욕구 산업이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럴까? 결국 이제 생각을 한 게 이겁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50년대 6.25 전쟁, 60년대는 이제 근대화, 70년대 근대화, 80년대 군사정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90년대 문민정권 되는가 싶었더니 98년도에 IMF. 그리고 98년 IMF 이후에 2000년도에는 저출산 고령화. 결국 우리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거대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 문제에 짓눌려서 우리를 갖다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잠깐 우리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한번 욕구가 이제 분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질문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학 열풍의 어떤 그 근원지를 갖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3년, 4년 전부터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어떤 화두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정치학 교수인 마이클 셀든이 이제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미국에서만 10만 부밖에 안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거 되게 이제 유행하잖아요. 땅덩어리라든지 인구를 갖다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은 10만 개인데 왜 한국에서는 100만 건이나 팔렸을까? 그럼 결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했다. 왜 목말라 했는가? 한국이 정의롭지 않은 사회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질문을 갖다 되돌려보고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만만한 책이 아니죠. 하버드대에서 어떤 교양학부에 하는 어떤 학생들이 읽는 책이고 그 책의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철학, 그 다음 벤담의 어떤 공리주의, 그 다음 칸트의 정의변경 만만치가 않죠. 이런 그런 어떤 사례들을 갖다가 기회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데 만만치가 않은 책인데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유의미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일단 이 정의라는 걸 갖다가 그다음 우리 사회복지와 연결을 시키면 결국에 이제 윤리 문제거든요. 근데 그 윤리라는 것들은 이제 영어로 에식스라고 합니다. 에식스입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정혜성 교수님이 이제 2부에서 이제 발전을 해주실 거가 아마 요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식스는 이제 윤리로 번역이 됐는데 그리스어로 에토스에서 이제 유래가 됩니다. 근데 이 에토스라는 어떤 그 용어를 갖다가 말한 그리스 철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에토스, 이건 바로 이제 우리 어떤 인격이고 모랄인 거죠. 이것이 바탕이 돼야 우리가 이제 스피치도 되고 이제 서로 이제 상호 교환이 이제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 예, 바로 이런 어떤 윤리적인 이제 문제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갖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사건은 너무 정치적이라서 빼고요. 한 몇 년 전 지난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수 선생님. 이분. 예. 대한항공의 이제 부사장이었고 바로 땅콩향 사건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예. 근데 왜 이 사람이 왜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까? 아니 자기가 원하는 이제 땅콩이 아니라서 다시 돌아가는 얘기죠. 왜 여기 우리는 분노를 합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어떤 윤리란 너만 이제 잘 먹고 잘 살지 말라. 같은 공동체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공동선, 공동선을 생각한 사람이 이제 윤리적이라는 거죠.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이 나머지 어떤 뭔가 승객들의 스케줄은 완전 무시했다. 이제 공분을 갖다가 일으켰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대두됐던 분이 이제 항공사 승무원이고요. 항공사 승무원. 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2014년도 이제 자료를 추출하는데 감정노동이라는 어떤 그런 거의 가장 시달린 1위가 바로 이제 항공사 직무원, 항공사 승무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윤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딱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감정노동이라는 건 자기가 하기 싫은데 기계처럼 이제 막 미소를 짓고 이제 막 친절을 갖다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인격은 시키지 않는데 자기는 이제 뭡니까? 살기 위해서 감정을 판단하는 겁니다. 인격이 교환되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자본주의 이전에 왕정시대였잖아요. 왕정시대 때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지죠. 인격이 거래가 됩니다. 근데 자본주의 시대의 룰은 다른 건 다 상품화 될 수 있지만 인격은 상품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감정노동 같은 것들은 결국 뭡니까? 인격도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현대사회의 대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이제 어떤 윤리를 갖다 살펴보면 또 이런 겁니다. 그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가 이제 20년대에 만들어질려 했다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60년대 간신히 만들어졌고요. 70년대 각광을 받게 됐는데 바로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 때문이죠. 왜요? 이게 이거 딱 보면 이제 누가 이제 그 정자를 갖다 제공했냐, 누가 아버지인지 모른다. 사람의 장교도 이제 사업할 수 있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아버지가 고통스러우니까 죽여줘. 마음대로 뭡니까? 죽음까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 문제가 70년대부터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에서도 윤리 강령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윤리 강령을 보면 쟁점들이 요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요게 또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클라이언트. 우리가 이제 상담자나 워커로서 이제 뭡니까? 클라이언트를 상대할 때 클라이언트 어떤 자기결정권을 존중해라. 헌법상의 자유권을 그걸 해서.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만약 정신병자라거나 아니면 범죄자라서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자기 결정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충동되죠. 그때 이제 워크라든지 상담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두 번째 비밀 보장. 클라이언트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끝까지 비밀을 갖다가 지켜줘야 되는 게 윤리제도다. 근데 이제 제가 상담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얘기를 듣는데 며칠 나는 얘를 갖다가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불질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제 끝까지 비밀을 보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문적 관계. 내가 사회복지사다 아니면 이제 전문인이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으면 어떤 그 문제와 관련돼서만 관계가 있는 거지 어떤 사적인 관계, 형님 아우 이런 식으로 얽히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복지의 어떤 실천에서 윤리적 쟁점들이다. 그래서 윤리 강령은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숙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좀 이제 풀어 설명해 주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리를 장식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윤리가 왜 필요한 거에 대한 라는 어떤 질문에 제가 이 마지막 이제 그림으로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어떤 유명한 명화입니다. 로마에 보면 이제 키케로라는 유명한 어떤 그 시인이자 철학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린 거죠.
옛날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는 이제 디오니소스 2세라는 어떤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엔 아천꾼들이 득세를 거렸죠. 많은 아천꾼들 중에서도 이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이 최고의 아천꾼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네가 내 왕자에 앉아서 한번 왕노릇 해봐. 옳다구나 좋다 이렇게 해서 왕노릇을 하려고 했죠. 하자마자 이 왕이 뭡니까? 이 다모클레스 위에다 뭡니까? 칼을 갖다가 이렇게 싹 해서 양털로 이제 엮은 어떤 그 털로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딱 박아버려요. 왕이시여. 난 여보고 왕 하나 하더니 왜 저를 갖다 죽이시려 하시죠? 이건 이제 요즘 이제 유명한 말은 이거죠.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 너가 이 왕좌라는 어떤 책임의 어떤 자리에 앉아서 너가 내린 모든 행동과 판단에서 잘못될 시에는 뭡니까? 이 양털이 어떻게 끊어지면서 너의 정수는 끝난다 이 얘기죠. 이건 일종의 무합리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 동물은 기억력이 없죠. 붕어빵초. 근데 사람은 뭐가 있는지 아시죠? 바로 평판이 있습니다. 레퓨테이션. 그래서 자기가 옛날부터 시작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평판이 되어서 근데 윤리적 판단의 잣대로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제 참을 수 없는 어떤 자기의 어떤 모욕,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비열한 행동을 했든 진짜 어마어마한 행동을 했든 이것은 평판으로 돌아와서 결국 뭡니까?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자기 목을 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지금의 전국에서도 어쩌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상담가로서 아니면 이제 뭐 석사 이상의 어떤 그 석학으로서 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윤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특강을 마치고 계속 이제 세미나를 이어 감사합니다. 늦가을입니다. 나비도 휘날리고 바람이 불고 옷깃을 여미고 따뜻한 중력이나 생각나고 금방 정도 생각나겠죠. 이런 부분에서 뭐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늦가을에 대한 낭만을 한번 펼치기 위해서 동화 연구로 신앙송가 양평에 계시고 또 어린이집 원장이신 최종호 우리를 선택해서 시상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화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손짝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그립고 아쉬웠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어고 간밤엔 무사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보다.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보다. 이육사 문학상을 받은 시로서 되게 담대를 다집니다. 억새풀, 정명성, 하늘에서 내려주는 금빛 빛을 받아 바람의 무게에 못 이겨 억새풀이 우는다. 서남사 계곡소리 풍경 울리며 행자 보침지고 길을 떠나다 옵니다.
금빛비를 휘날리고 억새풀 떠나갈 때 힘내가 간다. 사랑입니다. 처음 보셨죠? 네. 자, 1부 사회를 맡은 좌장 정영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발표는 우리 서사대 한종 행정신문회 지도교수님 장관님 해주시고,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이시고 서사대 손경석 해주시고, 예선 발표는 국제언론대 정인교 해주시고, 서사대 교수님이신 문상모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먼저 제1발표 장선아 교수님 발표해 주시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이용의 분석 심리에 대해서 내가 자라온 환경과 함께 이용이 말하고자 하는 분석 심리 부분이 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어떤 부분을 의미하고 있었을까, 그 부분을 이제 하나기도 공부를 하면서 내가 느껴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하고 이 세미나 시간에 한번 나눠볼까 하고 잠깐이지만 이렇게 앞에 하게 됐습니다. 이용의 분석 심리는 격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와 치료뿐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의 마음의 뿌리까지도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자기 통찰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이론적인 공부입니다. 융이 말하는 분석 심리는 시대적으로 걸쳐오면서 문화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민담이나 종교적인 예술 부분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융이 어릴 적에 아버지하고 친구분이 얘기 나누는 부분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융이 어렸을 때 넘어지게 되는데 그때 머리를 다치게 돼요. 머리를 다치면서 굉장히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융에게는 그런 절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융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얘기를 듣게 되죠. 그때부터 융이 하게 되는 거는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10살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자기 내면 속에 또 다른 나의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공부에 절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융이 얘기하는 결정적인 인간의 가치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구간이 어떤 부분에서 또 다른 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서 임상실험을 경험을 통체적으로 연구하고 발견하면서 집단 무의식이라든가 개성화, 그게 개인 무의식이죠. 아니마, 아니보스, 페르소나 가면, 원형, 그림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내면 속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임상하고 결과적으로 분석 심리라는 부분을 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킵니다. 근데 칼 융이 원래는 정말 본래의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자기를 찾기 시작해 돼요. 자기라는 것. 내 자기라는 게 무엇이냐? 융이 말하고 있는 자기는 바다에 파도가 있는데 그 수면의 깊이 속에 있는 자아가 자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 자기를 찾는다는, 본래의 자기를 찾는다는 부분에 의미심장하게 자기 자신을 내면화시키고 발견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걸 임상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연구하고 결정적인 부분은 자기 성장이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자아 성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하고자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실현인 부분이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인격이 그대로 멈춰져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융이 자아가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 깊은 수천의 해리의 깊이 속에 있는 바다 중심의 자기를 찾는 여정이라는 과정이라면은 우리 무의식 속의 의사소통이 되는 부분이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그 의사소통이 뭐냐면 언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속에서 지각하고 충원하고 지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의 환경 속에서 내 모습이 내 부모에 의해서 학습되고 자라오면서 내 부모의 어긋난 감정이라든가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이게 내 무의식 속에 이미 학습화되어 있고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다른 새로운 인격체를 만나면서 어떤 환경을 접하면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현상을 계속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냥 나아가야 되냐,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부분에서 멈춰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를 찾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 또한 나도 그러면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인격, 내가 알지 못했던 학습되고 습화된 부분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내가 실수했던 지금 현재 내가 말하고자 하고 있는 지각적인 부분, 의식하고 있는 내 자아를 내 자기와의 본래 하고자 하는 원천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융이 말하고 있는 그 나쁜 요소 있죠. 뭐냐면 절제된 그림자, 억압된 거, 열등의식, 또 잘못된 어긋난 인격들, 이런 것들이 습성화된 것들을 우리는 자꾸 의식하면서도 이거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자아를 성찰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 학습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융이 말하는 거는 본래의 자기 모습을 찾아가면서 그 자아 성찰을 계속만 개인 무의식화를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 길인 거죠. 이 시간에 제가 내 부모님이 나를 키우면서 해왔던 학습된 부분을 내가 의식적으로 발견했을 때가 내 아들이 어렸을 때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내 어머니의 목소리, 내 어머니의 손짓, 내 어머니가 나에게 얘기했던 거, 톤,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말 저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의 톤 가지고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한테. 그런 의식화가 지각화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라는 것을 발견하고 성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 시간에 칼 융의 분석 심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격은 나의 존재이며 긍정적인 자기 실현이 가능한 존재라는 거. 상대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융의 분석 심리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인격화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는 다른 관계성 있는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돕는 도구로서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충분히 칼 융의 분석 심리를 통해서 이 시간에 나누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범에서 친구들이 10분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7시 40분에 되죠. 칼륨은 보면 아까 보지만 자기 실현에 있어서 그 자아 실현 이제 심리적 기능을 이제 많이 따졌죠. 그거는 칼륨이 보면은 비합리적 기능하고 이제 지적 기능을 이제 많이 중요시 여겼죠.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런 부분으로 배치되고요. 제가 이제 칼륨이 연구를 마치고 맨 마지막 점을 찍을 때 쓴 글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엄청나게 다른가를
알아내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경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의 정신이 나를 찾고자 하는 것, 내적, 자기 싫어하는 정신이 얼마나 엄청나게 다른가를 알아내는 것. 아까 얘기했던 자기 싫어, 경험을 알아내는 것이 내 인생의 할머니 최대의 경험이었다. 라고 마지막 포인트 찍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구스타프 칼링에 대한 분석심리는 아직까지도 연구되는 발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짧게요? 짧게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손광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이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지금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2018년부터는 정규 교육 과정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17시간, 그리고 중학교는 34, 한 학기에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 이렇게 정규 수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소프트웨어가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보시면 컴퓨터는 기본 기계 장치, 모니터라든지 뭐 프린터,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게 있고요. 그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그런 기계 장치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도 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 교육, 그리고 하나는 보편 교육 해가지고, 일단 학교에서 한다는 건 모든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보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데, 물론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뭐 전문적인 프로그램 언어 이런 거를 가르치자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 것인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성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의 교육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한 그 중에 하나로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영국, 인도, 중국 다양한 나라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도 지금 이제 보편교육 2018년부터 교육과정에 편성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계에서는 그 전부터 나왔던 뭐 배움 중심 수업이라든가 뭐 모든 활동 이런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보편 교육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번 이슈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도 키워드는 이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이거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짓기 위한 하나의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도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하기 전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한번 그려가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나가는 건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하면 지금 학생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아까 이 부분을 좀 많이 봤더니 똑바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현재 계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초기 상태의 이제 목표 상태와 조건 등을 이제 딱 보면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문제를 잘 이해하고 알고리즘 이런 거. 아 그래?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카로도스의 인상들이 한번 할까요? 아까 발제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 소프트웨어 교육 토론을 맡기로 한 김용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컴퓨터가 분명히 바꿔야 될 사회라는 건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컴퓨터를 더 쉽게 사용하는 프로그램 자체 만드는 앱이라든가 앱 인벤터라는 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오 메이커 심지어 게임에서도 이제 게임 맵을 일반인들이 제작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히려 대중화의 단계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이 대중화와 연결돼서 굳이 막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앱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마리오 시리즈 이미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앱을 저희가 개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앱 인벤터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앱을 만든다든지 게임을 만든다든지. 그전에는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 집단이 앱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금 게임을 만들는데 지금은 누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보편교육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필요한 게임이든 뭐 앱이든 그 문제 자신한테 갖춰진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전문가들이 전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를 만드시고 이제 보편 교육을 통해서는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문제점을 내가 발견할 것인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신장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학교에서도 지금은 시범 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그래서 그 각자 학교별로 그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라서 의견들이 지금 잘 모아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2018년도 정규 교육 과정이 편성될 때쯤이면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까 분석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공공 교육에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데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알고리즘 그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서 공공 교육을 나갔습니다. 혹시 뭐 실내 장식 뭐 이런 부분도 실내 장식 실내 인테리어 막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프로그램도 아마 다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본인이 디자인을 하고 만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보편화 형식이면 그래서 교육을 무조건 그렇게 이런 거를 누구나 다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그런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본인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쓰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이번 시험 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우리가 뭘 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동안의 교육이 아무래도 주입식 그리고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준비할 거라는 건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슬릴 수 없으니까 따라가되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는 정도를 알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은 다 각자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저기 문영만
네, 문상목입니다. 오늘 칼 로저스 인본주의 상담 발제를 하게 된 문상목입니다. 칼로스 이상을 보면 칼로스는 인본주의 상담의 대가로서 20권 신대에서 원래 역사학도로 학도에서 심리상담가로 변모하는 과정이 저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체육을 전공해서 체육을 하다가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을 했고 청소년 수련관장, 대학원 겸임교수, 장애인 시설 원장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력을 바꿨던 거가 그분이 역사학교에서 심리상담가로 변모하는 과정을 한번 대입해보고 또 교수님의 인본주의 그 사상에 끌려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칼 로저스가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1950년대 의사만이 가지는 치료 권한을 상담가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에서 저의 저서 카운셀링 앤드 사이코 세라피에 나타났는데 여기서 상담가 정신치료도 상담으로서 환자를 치료와 치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색입니다. 그 치료 포인트를 보면 부모의 기대에 맞춰야 그 아이가 사랑을 받는데 문제가 맞지 않으면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의 가치를 수용해야 긍정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칼 로저스의 그 상담의 특징은 필요 충분 요건은 예담자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것, 긍정적 수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서적, 공감적 이해. 이해한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그 대상이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편견을 갖고 나이가 어린 놈이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심판적인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칼 로저스가 그 비지시적 상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 세 번째로 내담자와의 솔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진솔함이 필요 충분 요건입니다. 그 세 가지, 그러니까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진솔성이 필요 충분 요건으로서 칼 로저스의 예담자를 대하는 상담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칼 로저스가 이 시점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한국인들이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공감 능력이 좋게 형성되지 않아서 남을 비판적이고 비수용적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능력이 된다면 보이지 않아도 사회가 따뜻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테레사 효과로서 사회가 밝아지는데 그런 공감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불가능이라는 현상과 보이지 않아도 불안하게 느껴지고 묻지마 범죄 같은 것이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공감이 왜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데 제일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관심이다라는 말처럼 상담에서 이런 칼 로저스의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이 될 때는 대사 효과와 같이
사회 현상이 따뜻해지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은 분명 우리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에서 내담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심적인 잣대와 그런 공감적 이해, 긍정적 수용, 진솔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상담가는 예담자를 대하는 그런 상담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 상실성 시대에 칼 로저스 사상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이해, 사랑 이런 것이 칼 로저스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칼 로저스의 그런 사상을 존경하고 내면화하고 노력을 해서 상담에 임할 때 그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잘 갖추어진 상담가로 거듭나가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담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 사회나 사회에 필요한 상담에서 청소년이나 대상자를 필요 충분 요건에 맞춘다면 그 사회는 밝아지고 분명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칼 로저스의 이 연구가 나온 게 뭐냐면 프로이드의 그 지시적 판단, 정신분석 판단의 비판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칼 로저스가. 왜냐면 이제 과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칼 로저스는 거부한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으로 해지 어떤 지시적 판단이나 아까 우리 노 교수님 얘기했지만 어떤 상담을 할 때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이렇게 필요한데 프로이드처럼 과거에 있던 회상에 대한 개념을 뽑아내는 자체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신분석에 대한 과거에 대한 부분도 거부한 거고. 그러니까 칼 로저스가 나온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칼 로저스라든지 우리 교수님 거를 많이 보면서 필요 충분 조건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칼 로저스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아까 얘기했지만 창조적이고 좀 자유로운 상담을 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실존적인 걸 하자. 그러니까 과거의 회상의 걸 다 지워버리고 실질적이고 좀 창조롭고 좀 경험에 좀 개방된 과거가 아닌 경험에 개방된 이런 걸 좀 하자. 이런 의미였고 마지막으로 한예에서 보면은 지금 묻지마 전철의 수도 있다고 조금 밀었다고 더 묻지마가 십박한 거는 지금 청와대 묻지마. 저는 다른 얘기 있죠. 이런 가면을 썼지만 그래도 충직한 진돗개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가면 썼지만 이건 한 여인이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소통과 공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권력층에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오늘 저 일부에 오늘 저 발제하신 교수님, 장관 교수님 자 일어나서 하시고 일부 모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